14강 강의입니다. 이제 파트 6 행정 활류론 파트예요. 자, 이쪽은 이제 아마 행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가장 쉽게 접목하는 파트가 행정 활류 파트죠. 행정 책임, 행정 개혁 파트입니다. 25문항 가운데 약 3문항에서 한 4문항 정도 문제에서 반영돼서 등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을 보세요. 네, 다음 중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바이너는 내재적 책임을 강조하고 프리드리 외재. 1번은 앞뒤가 바뀌었네. 이번에 롬젟과 대분익에 따르면 책임성의 유형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들 그 표현 맞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롬젟과 대분익이 파악하고 있는 통제의 소지하고 조직의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유형에서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왔지. 그 네 가지 형태는 여러분 힘들어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거기 이제 내부적인 통제, 외부 통제, 그리고 통제의 형태가 높다 낮다 해가지고 관료적 책임성, 법적 책임, 전문가, 정치적 책임에서 네 가지 형태 어떻게 대응되는지 교재해보고 체킹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시 왼쪽에 2번 표현은 하여간에 맞는 표현이고, 그 선불의 신공공관리론은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 체계적 성과 측정을 중시하고 있다. 그 표현도 맞고, 책임성은 목적 가치,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선적 가치 맞죠, 여러분들? 공익, 평등, 형평, 자유 이게 본질적 가치 들어가는 거고, 합법성이나 책임성이나 신뢰성, 민주성도 수단적 가치 집어넣죠. 본질적 가치가 아니죠. 다시 한번, 민주성도 본질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가치에 대응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1번은 학자가 바뀌었지. 이 바이너 같은 경우에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확보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프리드리는 내부적 자율적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확보를 강조한 게 프리드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뭐 논쟁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헤르만 바이너 같은 경우에는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확보를 강조했고, 칼 프리드리 이 사람은 행정 책임 자체는 외부로부터 통제가 되는 것, 제도화되는 것, 외부로부터 통제되거나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그 행정 통제는 바로 뭐다? 마음속에서부터 유도가 되어지는 것, 관리의 마음으로부터 유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행정 책임이라고 얘기했고, 그럼 유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하나가 바로 뭐야? 국민적 정서.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그래서 이 국민적 정서 자체에 근거한 것을 정적인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정적인 책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자체에 따라 행동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직업적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이 직업적 책임을 달리 얘기할 때는 기능적 책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능적 책임.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논쟁을 묻는 것들은 책임 파트에서 상당하게 출제해 나왔던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칠판에 정리한 이 형태 정도는 가져가야 돼. 프리들이 행정 책임은 통제되거나 외부로부터 통제되거나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 제도라면 법을 얘기하죠. 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유도가 되어지는 것. 그 마음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적 정서, 전문적 기술. 국민적 정서를 정책 책임, 전문적 지식이라 기술, 직업적 책임, 기능적 책임이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강조한 게 프리드리다 그 표현이에요. 자, 오늘날의 행정 책임은 외부 통제에서부터 이렇게 내부 통제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통제의 일반적 흐름을 얘기하죠.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문제 2번 다음 페이지에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자,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는 현재는 여러분들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리고 부패 방지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 1번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 내가 뭐라 했어요? 부패방지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이게 2014년도에 문제가 나온 거 아니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8년인가요? 18년도 맞을 거예요. 2018년도에 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부패방지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표현하기가 잘못됐고, 이번에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윤리기범이라고 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의 행동 강령 자체에 청렴의 의무 자체가 명시가 돼 있죠. 또 하나 국가공무원법에서도 지금 얘기한 청렴의 의무 자체가 여러분들 규정이 돼서 안 돼서 돼 있죠. 잠깐 좀 볼까요? 여러분들 그 윤리나 부패에 관한 내용들은 법제적인 면에서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한번 내었던 내용인데,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윤법, 그리고 부방법, 그리고 여러분 뇌물수수 금지법, 부정청탁 방지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법률에 관한 내용들도 별도로 좀 정리해서 가지고 해야 되겠고,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이 공인법이나 부방법의 규정들은 많이 얘기했고, 이 국가공무원법상에 제시하고 있는 의무조항은 55조부터 67조가 맞을 거예요. 여기까지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돼 있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 의무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분상의 의무가 있고 직무상의 의무로 나누고 있는데, 자, 신분상의 의무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말 품이 있는 영비천이라고 적어놓자. 다시 한번, 정말 품이 있는 영비천. 정은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의 제한. 비밀 엄수의 의무. 자, 천은 청으로 바꿔놓고 청렴의 의무. 기타 여러분들, 기타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집단행동, 금지 의무, 그리고 선소의 의무가 있어요. 이건 직무상의 의무야. 그런 마지막으로 직무상의 의무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있죠.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영연무 종사 금지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거 외에도 명령 복종 의무가 있고, 종교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직무상의 의무야. 요 지금 얘기한 성실부터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제시하고 있는 의무조항인데, 요 기본 신분 직무상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이 아니라, 요건 여러분들 그 최창호 교수 건국대학교에서 교표를 잡고 계시다가 정년하셨죠. 정년하신 지 한 10년 넘었죠. 그리고 정세욱 교수 명지대학교에서 교표를 잡고 계셨다가 경희대로 옮기셨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두 분이 쓴 여러분 공저한 책에 요걸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눠놓고 과거에 행정고시 문제는 이걸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책에서는 요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고, 여기에 근거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공직윤리법 윤리론이라는 책을 저도 저서했는데, 그 책에서도 이 양반들 쓴 책에 따라서 요 내용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사무관 승진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신분상 직무상 의무까지 군무원 시험 출제에 나올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라는 꼭 가져가야 돼. 시험 문제는 이거를 섞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등록, 공개, 선물, 신고 의무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백지, 신탁, 이해충돌 방지, 충돌 방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공인법에 나오고 있는 의무 조항을 얘기하는 거고, 부패 방지법 자체를 얘기할 때는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이 있죠. 그다음 두 번째 국민감사 청구가 있죠. 국민감사 청구. 그리고 세 번째 비면직자, 이걸 잘리자, 면직자 취업 제한. 이거 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건 부방법이에요. 부패방지법. 그래서 요놈을 섞어서 막 흔들어 가지고 그런 문제 형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그럼 이번에 공무원의 책임의 의무 자체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공무원 행동강령뿐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법제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표현 자체는 해결에 맞는 표현이고, 3번에 자, 국민감사 청구는 300명 이상의 여러분들 연설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건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어디? 부패 방지법 규정이죠. 그 4번에 공직자윤리법 1급 이상. 자, 재산 공개 대상자죠. 재산 공개 대상자는 물론 재산 등록 의무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답의 형태는 몇 번? 1번에 체킹. 자, 문제 바꿔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익혀놨어요. 1번에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 2번 내부 통제의 한계를 극복. 3번에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하는 제도. 다음 4번에 입법부의 소속 대부분 국가. 자, 정답은 2번이죠. 내부 통제가 아니라 외부 통제의 한계죠. 입법 통제나 사법 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2번 표현 자체 잘못됐고 다른 표현들은 맞죠. 자, 옴부즈만 제도는 출제 빈출 형태가 높아요. 자, 하나를 더 풀어보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문제 4번 나온 거 보자. 다음 중 스웨덴식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옴부즈맨은 내부 통제이다. 이번에 법원의 경우와는 달리 신속히 처리되며 비용이 저렴하다. 3번에 직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 4번에 시민의 권리 구제 신청이 없어도 직권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옴부즈만은 내부 통제야, 외부 통제야? 외부 통제지. 그러니까 1번 잘못됐죠. 외부적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공식적 통제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스웨덴식 옴부즈만 제도를 얘기할 때는 신청적 조사와 함께 직권적 조사가 다 인정되기 때문에 4번 표현도 맞죠, 여러분들. 엄격한 정치인 중립성이나 독립성 보장되어 있는 것 옴부즈맨이죠. 비록 의회의 기관이나 입법으로부터 엄격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 스웨덴식 옴부즈만 제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지금 옴부즈만 2번도 그 표현 맞죠. 자, 근데 이 옴부즈만 제도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를 얘기할 때는 행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직접적으로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름을 이빨 없는 감시견이라고 언급을 하죠. 뭐란다? 이빨 없는 감시견. 뭐를? 옴부즈맨을. 그래서 그런 형태들도 개념 정의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빨 없는 감시견. 자,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할 게 옴부즈맨을 얘기할 때는 스웨덴식의 옴부즈만 제도가 있고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고 배웠을 게야. 그래서 한국은 국민권익위원회죠. 근데 양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기관이죠. 입법부형이에요. 이거는 행정부형이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었죠. 그래서 행정부형이란 말을 써요. 두 번째, 스웨덴식은 신청적 조사도 가능하고 직권적 조사도 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신청적 조사 이것만 인정되고 있지 직권 조사 이것은 인정이 안 되고 있죠. 형태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스웨덴식은 헌법서 주의를 명시하는 헌법기관이고 이쪽은 헌법서 주의를 명시 안 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지위라든가 권한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기관 국민권익위원회죠. 양자의 차이점도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갈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들 그거 봤으면은 뭐 한 장 넘겨서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을 보기에 앞서 옆 페이지 보세요. 옆 페이지에 중간에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부형이라고 나왔죠. 일본의 개념 나온 거 봐.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의 고충 민원, 부패 방지, 행정심판 이걸 몽땅 통합해서 처리해놓고 있고 대통령이 옴부즈맨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거기 여러분들 그 임명한다 그런 말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헌법상의 기관인 법률상의 기관이란 말 나왔고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15명. 그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은 꼭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얘기할 때는 지방단체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얘기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있다. 이거 정도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특히 지금 얘기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의회에 대한 여러분들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지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야. 행정부형이다 보니까 헌법상의 독립기관들이 있죠. 자, 헌법상의 독립기관 그럼 뭐가 있어요?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중앙선관위가 있죠. 그래서 이 헌법상의 독립기관 자체를 얘기할 때는 좀 전에 얘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숙지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숙지해서 가져갈 것. 그래서 결론을 얘기할 때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의 독립 4대 독립기관, 그래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통제 대상이다 아니다 이게 숙지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옳은 것만 내랍니다. 옳은 것.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헷갈리다 보니까 항상 문제지에다가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은 거, 옳지 않은 건 아는 거에 밑줄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상대적으로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기억번에 사법통제는 행정소송제도로서 적극적이며 사전구제. 아니죠. 소극적이고 사후적 구제. 기억번 잘못됐죠? 니은번에 민중통제에는 선거, 투표,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등이 있다. 니은번은 무조건 맞네. 니은번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을 접수한 후에 접수일로부터 요거 여러분들 3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디귿번 잘못됐고 그 다음에 1번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이다. 자, 여러분 리을번도 맞는 표현이고 미음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아니라 위원장의 제청이에요.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나왔으니까 미음번 미워두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자, 비번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의 기관이 아닌 법률상의 기구이며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표현은 맞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읍 비읍 니은 리을 비읍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거 봤으면은 자 챕터 2에서 행정개혁 파트를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세요. 다음 중에 행정개혁의 성공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걸 익혀놨어요. 1번에 정당성 이익집단의 활성화, 2번에 정치적 리더십의 확립, 3번에 여론의 지지와 의사소통의 활성화, 그 4번에 저항 세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나왔는데 자, 이건 뭐 정답 나왔네.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1번이죠. 정당 등 이익집단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거꾸로 반발과 저항이 될 개연성이 커 않고
그거 행정개혁의 거부점, 청산점으로 작동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을 얘기할 때는 개혁에 있어서의 걸림돌, 개혁의 저항의 원인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표현은 잘못됐고, 개혁은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반영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형태를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답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문제 3번을 보자. 행정개혁을 위한 다음의 개선 내용 중 접근 방법이 다른 하나. 1번에 기능정보의 제거, 2번에 의사결정 권한의 수정, 3번에 의사전달 체계의 수정, 4번에 관리과학의 활용. 자, 관리과학 자체 1번과 2번과 3번은 구조적 접근을 얘기하는 거고, 4번에 관리과학은 과학적, 미안합니다. 기술적, 관리적 접근, 관리 기술적 접근이 들어가죠. 정답은 4번입니다. 개혁의 접근 방법 자체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관계, 그리고 이 세 개를 결합한 종합적인 접근 세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언급을 하고, 그 내용들도 좀 본인 것으로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이 잘못된 것. 1번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부문 개혁은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개혁이다. 2번에 김대중 정부에서 노인복지 등의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전자바우처는 2007년도에 최초로 도입이 이루어져, 즉 노무현 정부 때 등장한 거고, 뭐 여러분들 이를 대표하는 것들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장애인 활동 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뭡니까? 전자바우처 형태에 따라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은 김대중 정부를 노무현 정부로 바꿔야 되겠고, 지금 여러분들 3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잘못했어. IMF 이후 정부는 그 NPS 나온 거 있죠? 지워버리세요. 그 내셔널 펜션 서비스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여러분들? 국민연금 서비스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잘못 보고 해서, 그러니까 정부는 NPS가 아니라 지워버리고 NPM이에요, NPM. 다 지워버려요, NPM. NPM은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신공공관리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야. IMF의 대표적인 이론은 어떤 신공공관리로 바꿔놓으세요. 신공공서비스를 얘기할 때는 2000년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는 여러분들 IMF 이후에 정부는 NPS가 아니라 NPM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고, 왜? IMF의 지배 이후에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NPM 자체에 의한 지배가 꼭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표현이 잘못됐고, 신공공 서비스로는 2000년도 이후부터 신공공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문제 5번은 전반적인 문제의 복원이 좀 잘못됐습니다. 좀 바꿔놓겠습니다. 일단 2번 자체는 잘못된 거고, 3번에 NPS가 아니라 거의 내셔널 펜션 서비스를 얘기할 때는 이건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집어넣어서 이게 아니라 NPM 방향으로 개혁 바꿔놓고, 4번도 신공공 서비스론이 아니라 신공공 관리론으로 바꿔놓고 답을 찾아가는 게 낫습니다. 물론 4번을 신공공 서비스론이라고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IMF 이후니까 2000년대가 아닙니까 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맞을 수가 있어요.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럼 3번과 4번 자체가 또 연결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통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NPM, 4번은 신공공관리론을 바꿔놓으시고 정답은 2번에다가 답의 형태 체킹. 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챕터를 바꿔서 챕터 3의 문제 1번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본에 행정의 민주화조화. 자, 민주화제가 아니라 전자 참여를 토대로 한 직접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억본은 무조건 잘못됐죠. 그러니까 밑에 기억 들어간 1번과 3번은 잘못됐죠. 나머지 니은 사이버 범죄 발생할 수 있다. 전자 감시의 위험. 이 전자 감시의 위험 자체를 전자 파놉티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자 파놉티콘. 전자 파놉티콘. 이게 원형 과목이에요. 원형 과목.
원형 감옥. 제리 벤담 19세기, 18세기에 영국의 사회학자이면서 철학자 공리주의를 대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 재수 자체를 검색하기 위해서 원형 감옥 자체를 설계하는데 기존에 요것을 여러분들 감시할 때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사각지대. 시선의 비대칭성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간수 자체, 이 지금 죄인이 간수는 보지만은 간수가 죄인을 보지 못하는 곳이 존재하는 것이 요 지금 얘기한 이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각지대란 말을 쓰죠, 여러분들. 근데 원형은 그게 아니죠. 원형 자체를 얘기하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누가 간수 자체가 죄인들의 모든 행위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이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는 보다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전자위에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진다 해서 전자 파놉티콘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전자 감시의 위험성의 심화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일본의 정보 격차가 심화될 수가 있다. 그 표현도 맞죠, 여러분들. 특히 이제 그 하버트 슐러라는 사람은 지금 얘기한 그 전자 사회, 즉 20세기 후반의 정보 사회의 형태를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해석을 하죠, 여러분들. 특히 정보의 격차의 심화를 얘기할 때는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대표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마타이 법칙.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정놓자 마타이 법칙이라 한다. 마타이 법칙. 이 마타이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예요. 신약 성서의 마태복음. 마태복음 보면은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욱더 부유해질 것이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자체를 그대로 인용해서 정부의 빈익빈 부익 현상을 얘기하고 그걸 마태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을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역기능을 제대로 표현한 표현이다 하는 것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넘겨서 3번에 유엔에서 본 전자 거버넌스의 참여 발전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 일방적 정부의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일방향, 그 전자 정보하고 전자 자문하고 전자 결정은 쌍방향인데, 전자 자문은 사이버상에서 자문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결정에 누가 시민이 참여한 형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전자 정보와 전자 자문, 전자 결정에서 2번의 답 형태 체킹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고, 문제 6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나? 각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밑줄, 인공지능 기법 밑줄, 그리고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기법, 과거에서 알지 못했지만 축적된 데이터 속에 유도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발견하여 새로운 전략 정보를 추출해낸 정보 추출 지식 발견 방법.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오른쪽에 해설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 해설지 말고 하단에 몇 페이지 끝장 이론에 데이터 마이닝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마이닝이란 말은 뭐 광산에서 뭘 캐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캐다 그건데 거기 이제 쌍가를 보낸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봐. 데이터 마이닝은 다른 말로 KDD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산에서 뭘 캐서 여러분들 광맥을 발견하고 광물질을 발견하잖아. 그래서 knowledge discovery, 그 지식 발견 in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 말은 데이터베이스 속의 지식 발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식을 발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당연히 3번에다가 답 형태 체킹하시면 되겠고, 거기 2번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오른쪽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나온 거 중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회사의 각 사업 부분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에 관한 중앙 창고가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수집된 여러분들 웨어하우스로부터 특정 주제 아니면 특정 부서 중심으로 구축된 소규모 단일의 주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걸 여러분들 우리는 데이터 마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마트. 그래서 여기 뭐 개념 정의가 나왔는데 뭐 사실 이게 기출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틀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개념 정의 정도는 숙제에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얘기할 때는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정보 공유를 인트라넷이라고 얘기하죠.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자체를 얘기할 때는 특정 기업이나 조직과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한 망을 엑스트라넷이라고 얘기합니다. 엑스트라넷. 자, 뭐 7번의 답은 몇 번? 2번의 답 형태 체킹.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행정관리론 파트가 다 끝났습니다. 자, 15강 때는 지방행정론 파트를 중심으로 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